나는 한국에서도 불면증이 심하다. 그런데 캐나다에 와서 원룸의 좁은 공간에서 딸과 지내니 잠을 더 못 자는 것 같다. 오늘은 진짜 잠을 잘 자야겠어. 누워 잠을 청했고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게 뭐야? 갑자기 화재를 알리는 경보 사이렌 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각. 딸에게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챘지만 딸은 이미 여러 차례 겪은 일이라며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계속 누워 있었다. 경보 사이렌 소리는 왜 이리 큰지. 그렇게 큰 화재 경보음 소리는 처음 듣는다. 왜 아무 지시가 없어? 난 짐을 들고 나가야 할까? 무엇을 들고 나가지? 온갖 상상을 하며 서성거렸지만 딸은 계속 누워 있었다. 드디어 안내 방송이 나왔다. 지시가 있을 동안 대기하고 있으라 한다. 밖에는 소방차가 왔는지 사이렌 소리가 나고 더 마음은 불안했다. 그 큰 경보음 소리를 10분 정도 들었을까? 다시 안내 방송이 나온다. 비상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한다. 비상 상황이 종료되었다지만 난 불안감에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비상시를 위해 가방에 있는 주요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 담고 딸에게 말했다. 난 비상시에 챙길 것 이렇게 담아놨으니 너도 비상시에는 무엇을 가져나갈지 항상 생각하고 챙겨두라고 했더니 피식 웃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허투루 듣는 것 같지는 않았다. 왜냐면 나에게는 이미 화재 경보음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적어보려 한다. 나는 밴쿠버에서 두 딸이 세컨더리를 다닐 때 딸들과 함께 타운하우스에 살았었다. 큰 딸은 성적이 우수했기에 세컨더리를 남보다 1년 일찍 졸업했고 캐나다 최고의 대학교를 가기 위해 몬트리올로 떠났다. 난 집을 정리하고 작은 딸과 함께 큰 딸이 있는 몬트리올로 이사를 했다. 몬트리올에서는 작은 콘도를 구입해 살았었는데 그 콘도에서는 화재를 알리는 경보 사이렌이 가끔 울리곤 했다. 가끔 가다 사이렌이 울리면 또 시작이네 하면서 느릿느릿 대수롭지 않게 밖으로 나갔다. 다른 사람들도 의뢰 있는 일이라 천천히 습관적으로 밖으로 이동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사이렌이 울렸다. 난 항상 빈손으로 키만 들고 나갔었는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중요한 물건들이 든 가방을 가져 나가고 싶어 가방을 들었다. 창문이 살짝 열린 것을 확인했지만 금방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열린 채로 나가면서 또 대수롭지 않게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런데 이건 장난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었다. 길 건너에서 우리 콘도를 살펴보니 옥상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콘도 주변은 물론 멀리까지 검은 연기가 퍼져나갔고 소방차 100대가 왔다고 했다. 빨리 불을 끄면 좋겠는데 소방관들은 불을 끌 생각을 안 하고 느릿느릿 행동을 한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일단 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이 나라 화재 대응의 원칙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불은 계속 번져가고 애가 타 죽겠는데 불 끌 생각도 안 하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딸들 학업을 다 마친 상태라 집을 팔고 한국으로 귀국하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일단 잘 곳을 찾아야 했다. 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얼떨결에 찾은 곳이 교회에 붙어있는 목사님 사택이었다. 처음 교회에 가서 한 일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따지며 대드는 일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냐며 그러다 이내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하면서 내 감정은 정리가 됐다. 거기서 며칠을 지내니 콘도에 들어가게 허락을 해줬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집집마다 세간살이가 엉망인 가운데 짐을 싸는 광경을 보며 내 집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미 다른 집은 물과 불로 그스린 검댕이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봤기에 나는 창문까지 열고 나갔으니 내 짐들이 엉망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 이게 웬일인가? 내 집은 진짜 어떤 피해도 없는 평온한 상태 그대로였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창문까지 열렸었는데 검댕 하나 없다니. 난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밴쿠버에서는 화재 보험을 들지 않았지만 몬트리올은 집을 사기 전에 화재 보험을 들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었다. 그 보험의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되었다. 목사님 댁에서 나와 열흘 정도 호텔에 묵으며 몇 끼 밥을 사 먹었지만 모든 비용은 보험 회사에서 해결해 주었다. 건물을 다시 재건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소리에 짐은 한국으로 모두 보내고
토론토 언니네 집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 비용도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주었다. 처음에는 6개월이면 건물 보수가 끝난다고 했기에 언니네 집에서 머무르며 시간을 보냈는데 언니네 집에 머무른 3개월 후쯤 돼서 그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했다. 불이 나고 1년 6개월이 지나 드디어 콘도는 완성이 되었고 입주가 허락되어 집을 팔기 위해 다시 캐나다 몬트리올로 떠났다. 집이 완성돼야 집을 내놓을 텐데 모든 것이 새 것인 집은 미비한 것이 많았다. 싱크대 손잡이를 달러 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일하는 사람이 휴가를 갔다며 또 안 온다. 그런 식으로 시간은 또 흘러 몇 개월이 지나서야 집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었고 그제서야 집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 집을 팔기 위해 거의 빈집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불이 난 이후 보험회사에서 필요 경비를 충당해줬고 집을 새로 고쳐 팔면서 이득도 보고 그렇게 따져보면 난 물질적으로는 이득을 본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난 긴 시간을 허비하듯 보내야 했다. 지금도 왜 이런 시간이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시간은 내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단련되는 시간이었겠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자존심이 강해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고 산 적이 없는 나였지만 그 시간을 통해 목사님 언니에게 신세도 지고 언니와 함께하며 많은 추억도 쌓았다. 지금 생각하면 언니가 새삼 고맙다. 아무리 동생이라도 한 집에서 사는 것이 불편한 점도 많았을 텐데 거기에 내 성격이 평범하지도 않은 사람이니 오죽했겠나? 내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렇게 순순히 집에 와서 살라고 했을까? 난 지금 딸과 지내면서도 불편한 점이 많은데 진짜 고마움을 평생 잊으면 안 되겠지? 내가 토론토에 있을 동안이라도 더 챙기며 살자. 아쉬움이 없도록. 언니 고마웠어. 영원히 잊지 않을게.